자, 진정한 3학년의 시작 3월 학력 평가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시험 잘 봤을까요? 아무래도 잘 보기가 참 쉽지 않았던 시험이죠. 아마 좀 시험장에서 이 시험지를 푸는 와중에 멘탈이 실시간으로 갈갈갈갈 갈렸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나 쌤이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거는 다른 친구들도 어렵다는 것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럴 때일수록 나의 시험 운영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리지 말고 내가 끝까지 어떤 페이스로 넘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되뇌면서 다음 시험들을 보길 바라고요. 이번 시험도 여러분 점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점수는 이미 나왔고요. 그럼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나의 패착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무엇을 고쳐서 수능 점수를 바꿀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는 겁니다. 한번 쌤하고 오늘 시험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합시다. 자, 3월 학력 평가고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사실 등급 컷인 거죠. 보면요, 여러분. 화작은 79점, 엄매는 76점으로 1등급 컷이 형성이 되었어요. 사실 국어가 1컷이 70점대까지 내려온다는 게 흔한 일은 절대 아니죠. 근데 요즘에는 또 간간 나오는 일이다 보니까 쌤도 참 얼떨떨합니다. 근데 이건 물론 이제 N수생들이 없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좀 그 정도까지의 난도는 아니라고 쌤도 보고는 있으나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이 느꼈던 체감 난도는 매우 높았겠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좀 N수생들까지 같이 봤던 시험이고 보정 등급 컷을 좀 만들어 보자면은 그래도 8점대에 있는 시험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화작과 엄매가 3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수준이다라는 거 잘 알고 있죠. 보통 이제 화작과 엄매는 2점에서 4점까지 좀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더 많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차이는 좀 일반적인 차이다. 그래서 1등급 컷은 76, 79. 68, 72, 60, 63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불리는 게 맞겠죠. 자, 다음은요. 오답률입니다. 화작의 오답률 5개는요. 일단 선택 영역이 없어요. 그쵸? 이번에 그럼 화작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넘어와서요. 엄매의 오답률 5개를 보면요. 매우 놀랍게도 언어, 문법 문제 39번이 1, 2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화작과 공통적인 거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비슷하게 어렵게 느꼈던 공통 영역의 문제 4가지는 지금 같이 겹쳐 있고요. 이제 엄매는 39번의 문법 문제가 매우 어렵게 출제가 되었구나. 그럼 과연 무슨 문제길래 우리 친구들이 그랬을까? 나중에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랬을 때 화작과 엄매의 오답률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쌤이 금방 짚어준 것과 마찬가지로 엄매에서는 39번의 문법 문제가 들어와 있다라는 게 특징적이고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화작과 동일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화작 같은 경우에는 5위권에 6번 독서 문제가 하나 더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공통 영역이 좀 어려웠던 영역. 그리고 좀 솔직히 말하자면은 독서는 무난했죠. 문학이 좀 까다로웠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는 전반적으로 지문 난도나 문항의 난도 모두 다 평이했다라고 생각은 좀 들고요. 문학이 좀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까다로운 요소가 매우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세트당 하나씩 걸리는 지점이 매우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관리가 다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좀 주요 문항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문항을 좀 간단히 보려고 합니다. 자, 문항을 보면요, 여러분 1번부터 45번까지 이제 여러분들도 굉장히 익숙한 어떤 이 틀이어야 하는데요. 1번은 이제 3번까지 독서론 늘 같은 자리에 위치하죠. 4번부터 17번까지는 이제 독서 지문이 3세트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복합 지문, 단일 지문, 단일 지문 총 3세트가 이제 이어질 거고요. 18번부터 34번까지는 문학이 이어질 건데 좀 여기서 특이한 지점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쌤이 이제 딱 그 시험지가 올라오자마자 넘겨보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우리 친구들도 수능 국어의 어떤 정형화된 틀에 익숙하다면 보여야 하는 지점인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만원사요. 저는 이제 만원사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는 고전시가니까 고전시간 사실상 고전시 묶어서 이제 가나 복합 지문으로 구성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만원사를 하나만 출제를 했어요. 그렇죠? 한 작품만 출제를 했다는 걸 보고 고전시가를 한 개만 냈다는 거는 뒤에 구성에서 변화가 있겠구나. 이번 시험에 극을 냈나? 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요.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했었어요. 보통은 이렇게 복합지문으로 구성될 고전시가를 단일로 뺐다는 거는 뒤에서 극지문이 출제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그냥 만원사 내고 뒤에 고전소설을 그대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쌤도 조금 의아했던 지점이자 특이한 지점이었다라고 봤습니다. 나머지 것들, 이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사실상 너무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같이 짚어볼 만한 부분은 딱히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가 지문이나 문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번부터 9번까지 복합 지문이었죠. 자,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사회, 법 지문이겠죠. 체포나 구속 같은 것을 할 때, 그쵸? 강제 처분이죠. 강제 처분을 할 때는 우리가 적법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 사실 이거는요, 사회 법 지문에 너무 유구한 소재입니다. 정말 진리 정도로 많이 나오는 소재인데, 이 강제 처분은 신체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영장을 받는 게 원칙. 그래서 영장주의다. 그래서 원래 이 영장이라는 게 사실은 체포 전에 있어야 되는 건데 나중에 영장을 이제 내는 경우들이 있다 해서 특이한 경우 뭐 긴급 체포 같은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어떤 지문이었고요. 그래서 가지문은 이제 영장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넘어와서 이제 나지문 같은 경우에는 구속 사는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속된 이후에도 이게 과연 적법한 절차였냐를 좀 보는 사후적인 검증이 있다. 이런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쌤이 봤을 때는 복합 지문이 조금은 구성이 흥미롭게 됐다라고 느끼고요. 사실상 약간 이전에 우리가 많이 봤던 복합 지문은 좀 뭔가 비교 대조도 많고 어떤 것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지점도 있었고 또 어떤 의견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도 있었고 이런 패턴이 좀 많았다면은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영장을 내고 체포나 구속을 한 것과 이후에 이제 구속 이후에도 이게 적법했는지를 심사하기도 한다라고 해서 어떤 하나의 과정에서 앞부분, 뒷부분을 좀 보여주는 느낌이어서 조금은 신선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4번부터 9번까지는 사실상 특이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다만 이제 이 6번 문제, 그쵸? 6번 문제 같은 경우가 화작에서 오답률 5위를 차지했던 문제였었죠. 일단은 이 세트에서 문항이 출제될 때 계속 나오는 어떤 패러프레이징 구문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요. 기본권을 제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표현이 나오거든요.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게 바로 이런 어떤 강제 처분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강제적인 일이 있다라는 건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패러프레이징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를 잘 염두에 두고 따라갔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6번은 화작의 오답률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와서 우리가 다음 지문 한번 좀 볼게요. 자, 이번에 10번부터 이어지는 지문은요. 도파민. 우리 요즘 맨날 도파민 터진다는 말을 정말 그렇게 많이 하는데 도파민과 관련된 지문이 나왔습니다. 뉴런, 시냅스 이런 것들 사실 아마 이과 친구들은 조금은 낯익은 용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쌤도 이제 워낙 독서 지문을 많이 읽었다 보니까 사실상 되게 많이 봤던 소재들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이과 친구들은 좀 낯이 있고 쌤같이 이제 뭐 독서 지문 많이 접해본 사람들도 낯이 있지만 문과 친구들 입장에서는 살짝 어려웠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지문 자체가 저는 좀 까다롭고 이건 좀 정보가 좀 많은 편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으면서 좀 도식화를 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뭘 읽고 있는지를 좀 놓칠 수 있었던 그런 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메모도 좀 필요했을 거라 생각하고 도식화도 좀 필요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어느 부분을 읽을 때 어떤 메모가 필요했을까 이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자, 문제, 보기 문제입니다. 13번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13번에 보면요. 이 문제의 유형, 이거 여러분들 본 적 있을까요? 그쵸. 사실은 있어야 돼요. 왜냐면 평가원 기출에서 이러한 유형을 계속 출제하고 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K 지문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 K가 혈액과 관련하여, 혈액의 응고와 관련하여, 그리고 혈액의 순환과 관련해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지문이 있었어요. 평가원 기출이고, 이건 이제 뭐 소위 교육부에서 말하는 킬러 문항 모음에도 실렸던 지문이죠. 그때 그 비타민 K 지문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 K가 그 혈액의 어떤 응고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생명과학 지문의 과정 지문입니다. 근데 그때 이 과정에서 과연
어느 과정에 어떻게 무엇이 작용하냐에 따라서 뒤에 연쇄적인 작용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똑같은 형식으로 나온 게 바로 13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정, 특히 생명과학, 그리고 어떤 과정이 좀 쭉 펼쳐지는 지문에서 내기 좋은 유형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걸 좀만 좀 쌤이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과정이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그쵸? 비타민 K도 그랬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도파민 지문 또 마찬가지죠.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연쇄적으로 이어나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과정이 표현이 된다는 거는 선후 과정도 있고요. 그쵸?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인과관계도 있고요. 무엇을 원인으로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얘로 인해서 제가 이어지고 얘로 인해서 또 제가 이어지는 연쇄 반응도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13번 같은 문제의 유형은요. 어느 과정에 무엇이 작용했을 때 뒷과정이 어떻게 바뀌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요. 이런 거죠. 이 과정을 내가 끊었어. 그럼 뒷과정은 안 일어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를 끊었을 때는 이 뒷과정이 안 일어난다. 그럼 앞에는 그냥 유효하겠죠.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비타민 K의 마지막 보기 문제였고 도파민 지문의 13번 문제하고도 유형이 유사하다.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과정이 나오는 지문에서는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올 수 있음을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랬을 때 이러한 과정이 좀 가시화되거나 도식화되거나 하다못해 어느 정도의 메모가 좀 되어 있으면은 훨씬 쉽게 좀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얘가 지문에서 어디에 작용하는 건지를 계속 지문의 위치에서 막 꽂아줘야 되니까 아마 조금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이거는 지문을 이해하는 것과 별개로 더 빨리 시험을 운영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독해력이 좋은 아이들도 이런 것들은 이런 지문에서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조금은 어려웠을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후처리 작업으로 뭘 해야 되냐? 이 지문을 다시 읽어보면서 내가 나름의 도식화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복잡해지는 구간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사실상 지문을 좀 가볍게 보면요. 자, 뭐 1문단부터 봤을 때 사실 1문단부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맞죠? 여기도 보면은 도파민이 어떻게 합성되는지가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2문단으로 넘어왔더니 D1 계열의 수용체와 D2 계열의 수용체가 있다. 근데 이것들의 기능이 다르다. 하나는 활성, 하나는 억제. 여기도 사실 어렵죠. 왜냐면 분류가 바로 시작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3문단에 넘어왔더니 이 3문단에서 갑자기 이제 수의적 운동 조절에 도파민이 관여한다라고 해서 좀 이야기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나서 4문단을 왔더니 또 새로운 뉴런이 나오면서 직접 경로나 간접 경로를 쓰는데 직접 경로에서는 D1이 작용되고 간접 경로는 D2가 작용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좀 중요했다 생각을 좀 하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직접 경로는 활성화하고 간접 경로는 억제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러나 저러나 운동을 촉진한다. 이것도 문제 풀 때 매우 중요한 정보로 작용했는데 이것을 놓친 친구들 아마 또 오답이 하나 발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문은 나름 지문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청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꼭 한번 정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느낍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 또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다음은요. 14번부터 17번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인문 지문인 거죠. 인문 지문에서 이 인정, 그쵸? 인정에 대한 거. 그래서 인정을 받기 위해 인정 투쟁을 하는 것. 그래서 인정과 인정 투쟁에 대한 다양한 학자의 이야기가 있는 인문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라는 인물도 있었고요. 넘어와서는 이제 버틀러라는 인물도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뭐 비교 대조해서 읽어주는 거는 인문 지문에서 너무 전형적인 어떤 패턴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 구간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쌤도 생각을 합니다. 자, 뭐 14번이라든지 15번, 뭐 16번, 17번 모두 다 좀 무난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은 언제나 이런 이유 문제. 이유는 사실 추론이 필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계속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를 틀려요. 그거는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문제들의 약한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추론적 사고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추론적 사고라는 건요. 우리가 이제 그 독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어떤 독서 방법 중에 하나가 추론적 독해예요. 그럼 추론적 독해라는 거는 지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내가 읽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지문 내의 어떤 정보와 정보의 연결,
패러프레이징을 통해서 유추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한 친구들은 추론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문학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문학은요, 전반적으로 좀 많이 까다로웠다라고 쌤도 생각합니다. 일단 이성복의 서해, 쌤은 간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잘 보고 있었던 작품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너무 낯선 작품이죠. 사실 내신에서 이 작품 하는 친구들 많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작품들을 뭐 모의고사 기출에서 많이 본 적도 많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 난해하고 두 번째 시도 되게 난해하죠. 이 시 같은 경우는 아마 친구들이 접근조차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작년 3월 모의고사 좀 그랬거든요. 작년 3월 모의고사도 현대시에서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수필, 이 수필 같은 경우도 조금 모호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어떤 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은 많이 까다로웠겠다라고 좀 보이기는 해요. 자, 넘어왔을 때 사실 뭐 이런 어떤 그 문학 개념어, 그다음 뭐 전개 방식 좀 괜찮은데요. 사실 이 19번, 여러분 이게 정답이 잘못 표시되어 있는 거여서 이거 굵은 글씨를 무시해야 됩니다. 사실 이 밑에 정답이 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잘 안 뜨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무시해야 됩니다. 이거 정답 틀렸어요, 여러분. 잘못 표시된 겁니다. 3번인데요. 일단은 이런 것들 쌤이 이제 좀 수업 때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뭐냐면 나지문 같은 시가 좀 되게 까다롭고 어렵다고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방금 딴 사과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사과들이 대굴대굴 굴러나오는 커다란 웃음을 웃으며 그녀는 서류 뭉치를 나르고 있었다. 그럼 보세요. 그녀가 서류 뭉치를 나르는 거야? 사과를 상자를 나르는 거야. 여기서부터 일단 여러분들은 좀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되게 답답함을 느끼는데 사실 여러분 상황은요. 회사예요. 그렇죠? 회사에 그녀가 서류 뭉치를 들고 나르고 있는데 그걸 보고 내가 사과를 딴 어떤 사람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뭔가 새로운 상상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일단 막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풀려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뭘 봐야 되냐면요. 여기입니다. 웃음에 대응되는 사과가 지닌 하늘과 물과 바람의 생명력. 여러분 지금 포인트, 주어가 뭐냐면요. 하늘과 물과 바람의 생명력이 주어예요. 이것이 오랜 세월을 거쳐야 무르익을 수 있는 것이 된다?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 B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오랜 세월을 거쳐 무르익는 것, 이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바람, 물, 하늘 이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주어만 잘 짚어봐도 여러분들이 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좀 시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고 문제를 던지게 되는 경우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까다로웠겠다라고 쌤도 좀 동의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 이어서 넘어오면요. 23번부터 26번 만원사. 사실 이 만원사는 원래는 어려운 시가 맞아요. 원래 얘는 이제 유배가사 중에서도 중인이 쓴 유배가사이기 때문에 말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만원사가 말이 되게 많아서 만원사거든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작품인데 얘가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오히려 쉽게 출제가 된 거죠. 사실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트는 조금 무난하게 넘어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넘어와서 이번에 현대소설 특이하죠. 현대소설이 요 근래 어렵게 나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거는 어렵다고는 별로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되게 판타지하죠. 이름 얻기라는 건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애들이 마치 인디언처럼 자연물을 딴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어떤 의식을 치르면서 이름을 명명 이렇게 새롭게 부여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야 이건 무슨 판타지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되게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쌤도 느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전소설이죠. 이번 산모의 완전한 하이라이트는 아마 고전소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여기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일단은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인물들을 파악하는 것도 좀 까다롭고요. 이 사람들의 관계도 좀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고전소설의 1문단만 지금 딱 봐도 사람이 되게 많이 나오죠. 주태우는 상의 계모이시고 노왕은 주태우의 소생이고 군주는 노왕의 딸이었다 라고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엥? 하게 되는 거죠. 가계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좀 메모와 도식화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서 이 바뀌는 명칭도 잘 따라가야 되고 이들이 지금 어떤 관계에 처해 있는지도 좀 따라가 봐야 되는데 사실은 좀 되게 또 어려웠던 부분이 이런 대화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 되게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여기서 과연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뭘까? 특히 여러분 이 고전소설의 보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보기 문제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상황과 공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쵸? 여기 개인의 욕망, 사적 관계가 공적 질서가 우선시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과연 이게 개인적인 일이냐, 공적인 일이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도 선택지 파악, 그리고 내용, 지문에서 내용을 파악할 때도 어렵게 작용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 고전소설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많이 이제 좀 답답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선택 과목을 먼저 풀고 문학 풀고 독서를 풀었던 친구들은 이 문학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독서로 못 넘어간 친구들도 아마 많았을 것 같고요. 혹은 뭐 반대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독서 풀고 문학을 넘어온 친구들, 보통은 이제 소설보다 시를 먼저 풀잖아요. 그럼 현대시에서 또 많이 막혔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왜 이런 등급 컷이 나왔을까를 고려한다면 아마 앞에서 막히고 밀리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끝까지 완주 자체가 어려웠던 친구들도 꽤 많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1등급 커트라인이 70점대까지 내려온다는 거는 뭔가 전체적인 지진이 났다라고 보는 게 좀 맞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언어 영역에서 오답률 1위였던 39번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39번 문제가 왜 오답률에 1위에 올라갔을까라고 쌤은 이제 조금 슬프고 애석하고 개탄스러웠거든요. 물론 풀 당시에 여러분들 이거 좀 많이 어렵겠다라고 조금 느끼긴 했는데 그게 전체 통틀어 오답률 1위가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죠. 자, 보면요. 길짐승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조건 이 단어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눠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길과 짐승 이라고 아마 분류를 할 겁니다. 그쵸? 근데 이 분류가 아니라 분석이죠. 그쵸? 자, 이때 이 짐승이라는 거는 하나의 어근이죠. 하나의 이미 단일한 어근이고요. 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고민하자면 기다에서 나온 겁니다. 땅을 기다, 아이들이 기어가다 하죠. 그래서 기, 리을 이렇게 해서 어미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어간이고요. 얘는 어미입니다. 따라서 이 길에는 저기 조건에서 요구하는 어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또 명사 길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틀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39번이 오답률 1위인 걸 보고 아이고야 우리의 이제 그 팀 08 친구들은 아무래도 어휘가 많이 어려운 친구들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독해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어휘에 대한 학습 또 문법의 경우에는 어떤 예시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걸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아마 좀 이렇게 시험지를 풀다 보면요 조금 약간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약간 조금 이런 걸 짚어줘야겠다 했던 단어들이 있었거든요. 뭐 조응이라든가 그 외에 좀 여러분들이 좀 평상시에 잘 좀 다듬지 않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짚어보고 올 한 해 시험을 대비하면서 좀 챙겨가야 되는 요소다라고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3월 학력평가 간단히 봤는데요. 쌤은 이제 이번 주 수업에 조금 더 짚어야 될 문제들을 좀 심층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가볍게 한번 훑어보기. 내가 과연 이 지문들, 이 문항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필요했을까?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해야 될까? 이 정도를 좀 빠르고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3월 모의고사의 성적 자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것의 다음 과정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6평이나 9평이나 수능에서는 더 좋은 점수, 원하는 점수를 꼭 얻을 수 있기를 역시 쌤도 응원하겠습니다.